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도 토익 RC 신규 강좌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기존에 이제 강의가 물론 이게 기본서를 이용하는 강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강의는 이제 신토익을 100% 반영해서 지난 1년 이상 동안의 데이터를 이제 추가로 해서 신토익 대비용으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기존의 강의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제 강의들이 워낙 고득점용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강의는 현재 점수가 이제 500에서 600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달 안에 목표 점수 한 750 정도에 맞춰서 짧게 한 30강 정도로 한 달 안에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컨텐츠가 준비가 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막 하기보단 토익이 뭐고 뭘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토익을 끝낼 수 있는가를 파트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본서를 첫 페이지부터 보거나 모의고사를 막 풀고 들어가면 시간이 좀 헛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하기 이전에 한 발짝 떨어져서 파트별로 내가 해야 되는 공부가 어떤 건지 맛보기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공부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영어 공부는 했어. 하지만 토익은 새롭게 해. 아니면 토익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트별로 오리엔테이션 강의들을 쭉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본 강의를 어떤 걸 들으시든 간에 파트별로 중심을 잡아주고 시작하는 게 공부의 효율성, 공부의 기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일단 파5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5는 30문제가 나오는데 어휘 문제가 대략 12문제에서 14문제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가 11문제에서 보통 12문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접속사와 전치사가 의외죠. 6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3등분을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랬을 때 막연하게 공부를 하시면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토익이 묻고 싶은 게 뭔지 한번 볼게요. 토익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엑셀로 놓고 돌려보면 ABCD에 등장하는 단어가 대략 1200개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개가 많은 개수는 아니에요. 하루에 한 50개씩만 하셔도 한 25일 정도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저 단어 잡다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 1200개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걔네들이 반복 출제가 될 확률은 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시험을 살펴봐도 이 외에 새로운 어휘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공부를 하는 게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적을 알아야 되고 이 1200개가 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먼저 더 있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본 강의 때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문법과 품사 구조. 문법은 일단 품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품사별로 명사 그러면 명사가 지난 30년 동안 토익 시험에 나올 때 물어봤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동사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영문법에서 공부한 동사 문제 말고요. 토익에서 물어봤던 동사 7, 8개 정도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품사를 기준으로 해서 뭘 물어보더라 라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시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루게 될 거고요. 품사를 기준으로. 시험에 나오는 전치사는 총 52개입니다. 그래서 이 52개의 전치사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보게 될 거고요. 접속사는 총 5종이 있습니다. 그럼 5종의 접속사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나왔던 거를 견적을 일단 딱 뽑아보면 여러분들의 한 달 동안의 공부 범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휘 1200개와 품사 8개를 기준으로 하는 출제 패턴 그리고 전치사 52개와 접속사 5종 이렇게까지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공부하셔야 되는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문법과 어휘는 사실 겹쳐서 나오기도 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한번 샘플을 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 파5는요. 전체 시험 시간에서 문제풀이 시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10분에서 앞뒤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럼 파6가
이제 몇 분에서 움직여요? 6분에서 8분 정도에서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럼 답안 작성 시간을 2분을 넣으면 요게 몇 분이냐면 벌써 20분이에요. 그런데 75분이거든요, 시간이. 75분이니까 20분을 쓰고 그 다음에 55분은 어디다 써야 돼요? 독해에 써야 되죠. 왜냐하면 독해 문제가 54문제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를 좀 빠르게 푸셔야 돼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풀어야 되고 한 문제를 평균적으로 15초에서 20초 단위로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풀이 시간도 그 효율성, 그것도 시험에서 테스트하는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문제를 푼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평균 15초 단위로 문제를 푼다. 요게 핵심이 되겠는데요.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하다 보면 벌써 15초예요. A, B, C, D 넣고 하나씩 넣고 해석하고 그러면 거의 1분가량 걸려요. 그런데 이 5에서 시간 조절을 못하시면 파7이 그러니까 빈입빈 부입부예요. 파5에서 문제풀이 시간도 길고 틀린 개수도 많아. 그럼 파7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풀이 시간도 부족하고 틀린 개수도 더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5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얘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체계적으로 푼다 할 때 풀이의 생각의 순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일 먼저는 이 국어라는 언어는 의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해석을 하고 뜻을 찾고 의미에 집착을 합니다. 대부분의 동양어가 그래요. 반면에 영어라는 언어는 조합, 기능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품사, 구조 이런 체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품사 같은 게 뭐가 중요해? 뜻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영어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어떤 큰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면 기본 마인드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영어의 기본이 한국어 뜻일까요? 아니죠. 영어는 한국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품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싫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식 사고라는 거의 기본은 영어 단어를 많이 알거나 아니면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영어식 사고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구성 단위나 배열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이신 분들이 이 훈련을 안 했을 경우엔 해석은 다 했는데 답만 안 나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 분석을 좀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품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명사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명사를 또 하자는 게 아니라 토익 시험엔 명사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동사는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토익에 딱 맞춤형으로 문법을 재정립을 시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단계가 되겠고요. 어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어휘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1200개만 기준으로. 근데 어휘가 어떠냐면 뜻은 알아요. 해석이 돼요. 답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누구와 어떻게 출제됐어요? 왜 출제돼요? 이런 것들을 1200개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험의 요령은 문장 안에,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 안에 답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봤을 때 내 생각엔 얘가 답이야. 이런 식의 태도보다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얘를 기준으로 해요. 논리적으로 뭐가 답이다 라는 객관적인 답의 근거를 찾는 훈련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의 순서를 잡아주는 게 토익형으로 일단 몸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600대 분들은 가장 먼저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ABCD를 한번 보세요. 어휘 문제가 아니에요. 어휘 문제가 아닌데 이걸 해석해서 풀어. 해석해서 풀면 4개의 뜻이 똑같겠죠. 다 컴페어가 비교하다죠.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ABCD가 이제 어떤 특정 품사, 즉 지문 동사죠. 갖고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제가 해드리는 건 생각의 순서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완전한 문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일단 훈련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전히 있는 문장에서 동사를 또 추가할 수 있을까요?
항상 품사 단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품사가 너무 어려워요. 품사가 어려우면 영어 공부하기 힘들죠. 품사 단위로 사고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이걸 고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이제 수능이나 공무원 영어 때처럼 국어로 옮겨 놓으면 해석은 되는데 답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간단한 품사,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형용사, 부사, 명사, 대명사, 자, 동사,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준동사. 요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데 명사를 하나 추가하려고 그래요. 명사를 하나 추가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전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A, B, C, D에는 전치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지금 A, B, C, D 전치사가 없어요. 그럼 동사를 쓰고 싶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만 존재합니다. 근데 동사를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에만 뭐의 개수가 늘어나죠? 동사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사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report 뒤에는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음, 그러면 전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전치사는 없는데 PP는 안 될까요? ing가 나와야죠. regarding, concerning, ing가 나와야 뒤에 목적어를 받지, PP는 뒤에 목적어, 명사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준동사가 나오면, 투부정사가 나오면 새로운 구가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무엇을 받게 되죠? 자기의 목적어를 받게 되죠. 따라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투부정사가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단위를 싹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일단은 600대 분들은 품사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잡아주실 필요가 있고 품사 단위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셔야만 제가 방금 문제를 풀어드린 것처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앞부분에서는 이런 품사 단위로 사고하기, 투부정사는 뭐예요? 전치사는 뭐예요? ing는 뭐예요? 이런 단위로 사고하는 이런 훈련을 먼저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생각의 순서라는 걸 문제 풀 때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한 다음엔 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는 뭐가 추가돼야 돼요? 필요한 건 뭐예요? 이런 사고를 하는 능력, 이걸 키워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분석하는 훈련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주어가 will be granted예요. 그런데 수동태네요. 한번 물어볼게요. 간단한 거예요. 수동태는 목적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책의 목차를 보면 동사, 명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짜증이 난단 말이지. 아, 나 어렸을 때 다 배웠는데 또 배워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토익은 토익 시험에 나오는 동사들만 대략 한 이제 기본 동사, 그러니까 문법을 끼고 있는 70개 정도의 동사와 그 다음에 어휘를 끼고 있는 200개 정도의 동사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제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5형식 동사는 토익 시험에 나오는 게 5개밖에 없어요. 4형식 동사는 3개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드립니다. 시험에 나오는 걸 위주로. 예를 들어서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수동태는 그러니까 4형식 동사라는 건 특이해요. 자, 주다라는 애예요. 참고로 그란트나 얘는 뭘 따로 외울까요? 어워드 정도를 외우시면 끝나요. 여기까지가 토익 시험에 나오는 4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주다, give, 주다죠. send, 보내주다죠. bring, 가져다 주다죠. 이런 식으로 주다의 어원을 갖고 있는 애들의 리스트를 묶어보는 거예요. 왜? 토익 시험에 나오는 4형식은 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4형식이 수동태가 되면요. 수동태가 됐을 때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사람이 BPP예요. 수동이 됐어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한 번 더 나와요. 왜? 원래 목적어가 2개였으니까. 이때 투부정사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딱 끊어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문법들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딱딱 암기 단위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포스트잇으로 치자면 작은 거 하나에 들어가는 패턴들이 되겠죠. 얘네들로 잡아드려요. 그럼 시험장에서는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문학을 다시 공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사형식은 뭐만 있어. 그리고 시험에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와서 널 헷갈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명사가 답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딱 두 줄씩 외울 수 있게 패턴으로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 30년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분석이 워낙 잘 돼 있고 패턴들도 대략 80개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한 달 내에 750 정도는 충분히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우리가 많이 모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품사나 구조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한 80여 개 정도 되는 시험에 나오는 패턴들을 정리하는 게 2단계.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렇게 생각의 순서라고 해서 다 이렇게 프린트가 따라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로 설명하고 나면 이렇게 정리본이 따라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암기 요령입니다. 어휘는 대략 시험에 나오는 게 1200개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얘네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혹은 이제 품사별로 묶어서 보기에 같이 나오는 애들끼리 묶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품사별로 묶는다고 치면 얘네들이 지금 뭐가 되죠? 자, 동사가 되죠. 그러면 educate, 교육시키다, 동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저랑은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educate 뜻은 다 아시죠? 그럼 제가 이것만 해드립니다. 얘는 목적어를 사람을 받아요. 사물을 받지 못해요. inquire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의하다 뜻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토익 시험에서 얘는 자동사로 나와서 about을 끼고 다녀요. 이런 식으로 뒤에 누가 나오면 답이에요? 요걸 정리를 해드리는데 자, A, B, C, D가 4개씩이죠? 요거를 그러면 300문제만 정리를 하면 토익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뜻 말고 시험에 왜 나와요를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어드레스는 주로 뒤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거나 다루다, 조치를 취하다 이런 뜻이고요. 리마크는 보통 자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has, 자, method at the conference에서 어떤 주제를 다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about이 없네요. 너는 답이 될 수 없고요. educate, method는 사람이 아니죠.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가 리마크는 주로 이제 자동사로 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다루다, 어떤 주제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주제를 다루다라는 뜻으로 답은 뭐가 된다? 어드레스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드레스는 토익 시험에 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의 뜻을 제가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다녀요? 이런 걸 잡아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 그래서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품사와 구조 그리고 패턴들에 대한 문법들 그리고 어휘 이제 암기 혼자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토익 시험엔 왜 나와요? 이런 걸 잡아드리고 나면 이제 난이도 문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승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난이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purchase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가 다 있습니다. 그럼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가 다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사전을 찾아보시면 대부분의 명사가 가산이자 불가산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걔네들을 다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명사도 한 200여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걔네들만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특히 purchase는 한 5년 연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구매는 자, 예를 들어서 중요한 뭐 예를 들면 일상생활이에요. 구매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구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걸 불가산 명사로 봐요. 그런데 지금처럼 특정한 사람에 의한 구매 이렇게 되면 가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답을 결정한 부분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구매, 그러니까 사무용품 구매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승인을 사전에 받고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럴 땐 답이 A인데, 이렇게 특정한 경우, 특정한 사람을 언급하게 됐을 경우엔 구체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답이 C가 된다.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명사에서 난이도 문제 뭐가 있어요? 동사에서 난이도 문제 뭐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잡아드리는데 그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하시면서 고득점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공부를 하시면 이것도 힘들고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딱 띄어서 이게 먹기 좋게 다듬어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지 막연하게 가산불가산 명사를 공부하다가는 끝이 안 납니다, 공부가. 그래서 이런 리스트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보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토익에 맞춤으로 내가 몸을 만들고 연습을 시켜서 나를 그래서 한 달 안에 시험장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리고 공부를 이게 뭐를 해야 하고 어디가 핵심이고 왜냐면 혼자 공부하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드리면서 손잡고 이제 같이 외우고 한 달 동안 같이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18년 1월부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될 텐데 뭐 이렇게 토익 때문에 시간 많이 허비하거나 아니면 좌절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공부 방법을 이렇게 제시되는 방법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첫 출발을 잘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